안녕하세요. 건담 올리기 아이스입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또 저번주 지난 한 주 동안 또 많은 분들의 질문들이 올라왔어요. 여기서 뭐 답변들을 실질적으로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번 주에도 이어서 올려주신 질문 중에 일부를 선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오늘도 간단한 용어 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용어는 뉴트론 제머, 시드에서 등장한 용어죠. 보통 엔제머라고 불리는 자유중성자의 운동을 저해해서 모든 핵분열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 전략 병기를 말합니다. 시드에서 플랜트 최고 평의원 의원 중 한 명인 물리학자 오슨 화이트가 개발한 전략 병기고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자유중성자의 활동을 저해해서 모든 핵분열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트론 제머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핵미사일이나 핵병기, 핵엔진, 원자력 발전 등 이런 핵분열과 관련된 모든 기술들이 사용 불능이 되고요. 이러한 요소 때문에 이 배경이 되는 코즈믹 이라에서는 대부분의 기동병기, 모빌슈트나 모빌 아머들이 초전자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전지 건담이라는 소리도 들었었죠. 뉴트론 제머는 전파를 방해하는 부작용도 가지고 있어서 이 영향권 내에서는 전파를 이용한 장거리 통신이나 휴대전화가 사용이 또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레이더마저 교란된다고 합니다. 이런 요소 때문에 잡두고는 이것을 실용하기 되기 전부터 연구를 해서 배터리 구동 방식 탑재한 모비슈트들을 개발을 했었죠. 어떻게 보면 우주세기 쪽의 건담과 미노프스키 입자, 모비슈트 이쪽 관련하고 좀 약간 오마주를 한 듯한 이런 설정 연출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뉴트론 제머의 유효 범위가 좀 넓어서 3개 정도를 지구 전 국토를 영향권 안에 두는 게 가능하다고 해요. 설정상. 그리고 본체 하부에는 앞서 보셨던 이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하단부에 지면 굴착하기 위한 드릴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상에 착지를 한 후에는 자동으로 굴착을 시작해서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힌 뉴트론 제머를 빼내는 것도 상당히 어렵죠. 뉴트론 제머 한 개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불명입니다. 알려진 설정이 없고요. 이 지하로 내려간 뉴트론 제머의 동력원은 또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도 불명입니다. 자세한 설정이 없는, 그냥 핵병기를 억제해서 핵동력을 못쓰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어거지스러운 이런 설정이 만들어진 뉴트론 제머. 이렇게 간단히 오늘 용어 하나 또 살펴봤고요. 그러면 또 이어서 여러분들의 질문들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중에 우선 유튜브에 올려주신 정지수님의 질문, 뉴트론 제머 캔슬러는 무엇인가요? 요것 때문에 앞서서 먼저 저것을 진행을 했던 건데요. 뉴트론 제머 캔슬러, 뉴트론 제머의 영향을 무효화시키는 장치입니다. 말 그대로 뒤에 캔슬러가 붙은 것처럼. 웃기는 것은 뉴트론 제머를 만든 잡두군이 개발했다라는 점이고요. 원리는 소형 필드를 생성해서 이 뉴트론 제머의 간섭을 막는다는 것인데, 어떻게 중성자를 억제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정이 없는 이 뉴트론 제머와 마찬가지로, 그럼 어떻게 이 제머를 간섭을 막는가에 대한 상세한 설정은 없습니다. 역시 설정에 구멍이 많은 시드. 제작에는 희귀한 레어 메탈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사용 방법에 따라서 핵분열을 촉진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유폭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범위는 기체를 감싸는 정도의 매우 작은 범위에만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는데, 이게 기체별로도 영향 범위가 조금씩 달라져서 드레드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 기체 주변의 뉴트론 제머 효과까지도 무효화할 수 있었다고 해요. 뉴트론 제머의 또 부작용이 전파 방해에 대해서는 의외로 또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이 핵분열의 영향을 막는다는 이 뉴트론 제머를 무효시킨다는 특성으로 인해서 이 장치 덕분에 핵동력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프리덤과 저스티스, 나중에는 프로비던스에 이렇게 도입이 됐고, 극 중에서는 크루제 때문에 이 기술이 유출해서 지구권에 핵미사를 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앞서서 희귀한 레어 메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주된 공급처는 화성에서 발견된 광맥에서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건 뭐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이제 다음 질문. 예, 역시 유튜브의 정유영님의 질문. 건담 시리즈 역사상 가장 강력한 병기는 무엇인가요? 건담 세계관에서 뭐 각종 병기들이 있는데 뭐 가장 강력한 무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제 많이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윙젤의 뭐 트윈버스터 라이플이나 건담 WX의 뭐 트윈 세틀라이트 캐논, 그 외 기타 등등 뭐 다양한 병기들이 있습니다만 뭐 역시 가장 최강으로 뽑으라고 한다고 하면은 턴A의 월광접이 아닐까. 정확하게 제대로 된 시전된 모습은 나온 게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게 왜 제 생각에 그렇게 됐느냐. 일단 다른 이제 시리즈 대표적으로 뭐 지금 소개드렸던 요 두 가지 녀석만 놓고 보더라도 일단 세계관이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설정 자체도 자세하게 나온 게 없죠. 정확한 출력이 뭐다라고 공식적으로 나와진 것도 없고, 예,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여러가지 제약이 좀 많습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근데 턴A로 넘어가면 약간 이게 달라지는 게, 모든 이제 건담 세계관의 끝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가장 강한 성능을 지녔다고 볼 수 있는 게 또 턴A죠. 예, 넘사벽으로 강한. 그게 그 이유가 되는 것도, 배경이 되는 게 월광접 때문이고요. 예, 궁극의 광역 선멸 병기로 되어 있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월광접 사용 방법의 일부일 뿐이고, 또 월광접을 막을 수 있는 건 월광접법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또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굳이 비교를 한다고 하면 턴A의 월광접이 가장 강하지 않을까. 솔직히 갖다 붙여넣기 써기 제일 좋은 게 월광접이긴 해요. 나노머신으로 다 막아버리면 된다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구 문명권도 박살낸 적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턴A의 월광접을 가장 강력한 병기로, 무기로 뽑겠습니다. 다음, 유튜브에서 올려주신 한동희님, 오퍼레이션 메테오는 뭔가요? 윙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작전명 중에 하나인데, 원래는 이제 콜로니에서 만들어진 건담 5기를 지구로 강화시켜서 지구권 통일연합군 및 오즈의 군사시설을 테러한다라는 작전이었습니다만, 이 작전에 대한 진실은 이제 OVA였던 이제 엔드레스 와이츠에서 밝혀지죠. 이 작전을 발언한 사람은 이제 극중에서 나왔던 이 데킨 바톤이고요. 어떤 내용이었냐? 일단 몇 개의 콜로니를 지구로 떨어뜨려서 주요 도시를 괴멸시키고, 이제 콜로니 낙하에 따른 이제 막 낙하먼지에 의해서 태양이 가려지고 이제 지구의 한랭함과 찾아오게 되고요. 이렇게 괴멸한 지구를 이제 강력한 5개의 건담으로 제압을 해서 혹독해진 환경인 지구를 떠나서 콜로니로 이주해온 지구 이민자들을 콜로니 주민들이 지배를 한다. 그리고 이제 비어버린 공석이 된 경지 정치적인 주요직들을 바톤 재단과 롬페르잔이 독식한다. 한마디로 지구 정복을 노리는 약간 좀 스케일이 남다른 이런 좀 약간 작전인데, 이 문제는 단순한 지구의 제압이 아닌 그 이후 지구 이민자를 콜로니 주민들이 지배를 한다. 그리고 이제 공석이 된 경제와 정치권의 빈자리를 바톤 재단이랑 롬페르 재단이 독식을 한다. 이런 악질성이 높은 작전 내용 때문에 이제 건담 개발자 중 5명 중에 4명, 그리고 건담 파일럿 4명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으로서 이제 히이로 유이 같은 경우에는 이 작전대로, 이 내용대로 오퍼레이션 메테오가 진행이 됐다고 하면은 신나게 웃어 제끼면서 미리 만들어온 자포 장치로 자신과 윙건담을 자폭하려 그랬었고요. 참고로 비밀 연구 기지까지 싹 쓸어버릴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듀오맥스 같은 경우에는 국중에서 잠깐, 엔드에서 잠깐 나오지만 이 데스사이즈가 대량 학살에 사용되는 것을 반대했고요. 그래서 원래 데스사이즈를 타고 탈주하려고 했는데 콕피트가 잠겨서 탈주를 못했고 그냥 폭파시키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죠. 그리고 트로아 바톤, 얘네는 좀 얘기가 복잡해지는데, 원래 트로아 바톤, 저희가 알고 있는 트로아 바톤 말고 원본 트로아 바톤이 이 작전에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작전에 찬성을 하지 않았던 닥터 S랑 조수가 이 트로아 바톤을 사살을 하죠. 그리고 이거를 목격을 한 이때 이름 없던 정비사, 우리가 알고 있는 트로아 바톤이 그 이름을 이어받고 헤비함제 탑승을 해서 지구로 강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토르 같은 경우에는 H 교수를 도와서 이제 샌드로 같이 개발을 했고요. 이 교수는 바톤 재단의 지령을 무시하고 카토르한테 자신의 의지로 싸우라고 말을 한
하는 케이스가 있었고요. 창 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사 영의 이제 말에 반대를 해서 오퍼레이션 메테오를 부정하고 이제 셸록 건담을 타고 지구로 단독으로 강화를 합니다. 이렇게 원래 작전과는 별개로 깽판들이 벌어지면서 원래 오퍼레이션 메테오 작전은 진행이 되지 못했고요. 이제 오즈가 선발된 뒤인 이제 엔드레스 바이츠 시대에서 데킨 바톤이 직접 오퍼레이션 메테오를 벌이죠. 그게 이제 극장판 OVA판인 엔드레스 바이츠의 주요 내용이 되고요. 물론 이것도 이제 건담 파일럿들에 의해서 저지가 되고, 원래 이제 오퍼레이션 메테오라는 것 자체가 콜로니 지도자였던 히어로 유이, 저희가 알고 있는 히어로 유이 말고요. 그 원본이 될 수 있는 히어로 유이의 복수, 그리고 이제 콜로니 주민에 대한 복수라는 이제 명분 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었는데, 그 본질을 알아차렸던 이제 건담 개발자나 파일럿들은 이를 막기 위해서 이제 다른 이제 사건을 일으키는 게 지금 이제 건담 윙에서 벌어지는 초기의 이제 오퍼레이션 메테오 건담 5개에 의한 테러 행위였죠. 이렇게 이 작전 덕분에 이제 원래 본문 진행되려고 했었던 오퍼레이션 메테오를 방지할 수 있었고요. 민간에게 피해를 주는 대량 학살이 아닌 이제 오즈 쪽에 해당하는 이제 군사기지에 한정된 공격에 의한 이제 무력 시위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전체적인 얘기 좀 길어졌는데 이제 오퍼레이션 메테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질문이 이제 사이트 쪽에 올려주신 유한재남님의 60일씩 전차는 무엇인가요? 일단 생겨먹은 건 이렇게 생겨먹었고요. 기동전사 건담에 등장하는 지구 연방군 소속의 주력 전차입니다. 지원군군의 주력 전차인 이제 마잘라텍에 대비되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로봇물인 이 건담 시리즈의 특성상 모비슈트에게 털려나가는 폭죽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주력 전차라는 이제 설정답게 건담 시리즈 내에서는 이제 자주 모습을 비춰주지만 등장한 작품마다 디자인이 전부 다 달라요. 조금씩. 그나마 이제 공통적인 요소라고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포가 2개라는 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만 보더라도 솔직히 저 둘의 전차가 같은 전차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기동전사 건담이 이제 등장한 당시 70에서 80년대 로봇 애니메이션 흔히 등장하던 흔해 빠진 이제 보조 메카스러웠던 디자인 좌측에 이렇게 디자인이 되었었지만 이제 건담이 최신으로 다가올수록 밀리터리 쪽의 현실성을 좀 추구하는 쪽으로 재해석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최근 작품에서는 이제 현대전차의 발전형 같은 우측에 보이시는 저러한 디자인으로 좀 많이 변모가 됐죠. 최근 공개된 공식 설정으로 이제 이글로 시리즈에 나오는 61식이 155mm 탑재형인 신형 전차가 되고요. 이전 시리즈에 나왔던 61식은 150mm를 쓰는 구형이라고 이렇게 설정이 갖춰지게 됩니다. 건담 쪽에서는 약간씩 등장을 하고 제대로 기억에 남는 게 없는데, 일단 기동전사 건담에 대해서 나온 전차상으로는 전차로서의 성능이 매우 우수해서 궁극의 전차라고 불릴 정도였다고 하고요. 개수형의 성능도 우수했기 때문에 후속 차량의 개발 자체가 수립되지 않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후속 차량을 만들지 않고 그냥 이것만 갖고도 충분하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고 하는데, 문제는 연방군 물건이 다 그랬듯이 미노프스키 입자의 전투에 대응되는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아서 지원군 모비슈트 부대의 먹이로 전략을 하죠. 공식 설정으로 이제 모비슈트 배치가 정상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연방군을 떠받쳤던 대들보라는 평가를 받는 무장입니다. 같은 전차 계열인 이제 마잘라텍은 거의 일방적으로 털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모비슈트 상대로는 물량으로 간신히 상대했다라는 게 또 공식 설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먹고 먹히는 관계죠. 마잘라텍을 61식이 먹고 61식을 이제 모비슈트들이 먹고, 그러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나마 이제 좀 비중 있게 등장하는 게 이제 이글루에서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155mm 개량형이었던 155mm 포 탑재형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왜 등장을 했냐 했더니만, 지구강화 작전으로 내려왔던 이제 지원군 상대로 기존에 썼던 150mm 형이 포 위력이 딸려서 상대가 되지 않아갖고 황급하게 구경을 5mm가 더 늘려서 155mm를 개발했다고 해요. 이렇게 155mm로 늘려놨더니 자쿠의 120mm 머신건과 동급 위력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구경 차이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위력이 똑같다는 사실에서 한번 또 좌절을 맛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연사를 또 딸리고요. 자쿠 머신건 연사를 해야 되는데 얘는 고작해야 2연사가 고작이라는 점.
참 여러가지 좀 아쉬운 요소가 참 많았는데, 그나마 이제 이글루에서는 화이트 오거를 상대로 싸워서 결과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승리하기 위해서 모빌슈트 한 대당 거의 소대 단위로 출동을 해야 될 정도로 효율이 상당히 안 좋은 그러한 전차 모습을 보여줬었죠. 설정에 비하면 작중에서 다뤄지는 모습은 상당히 안습한 그러한 전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 또 사이트 쪽에 스켈레톤님의 질문 트란잠 시스템과 이그잼 시스템의 차이 잠깐 오타가 났는데, 일단 트란잠 어딨냐. 트란잠 시스템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태양로의 고농도 압축 지진 입자를 전면 개방해서 일정 시간 동안 스펙의 3배에 해당하는 출력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죠. 다만 초창기에는 사용 직후에 이제 입자 재충전 시간까지 기체 성능이 역으로 다운되는 이러한 약점이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부스터에 가까운 기능을 말했습니다. 작중 묘사로서는 이제 기체가 이제 빨갛게 변하면서 3배 스펙을 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고요. 뭐 트란잠 시스템 솔직히 이 정도로만 설명하면 간단하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그잼 시스템은 또 무엇이냐? 블루 데스티니 시리즈에 등장하는 시스템이고요. 뉴타입의 전투 능력을 얻기 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게 약간 변질이 되면서 뉴타입을 제거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변질이 됐죠. 뉴타입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그제미네이션, 그래서 이그잼이라는 명칭이 들어가게 됐고요. 모빌슈트에 탑재된 이그잼 시스템은 사전에 입력된 마리온 웨이츠의 전투 데이터를 기준으로 기체를 가동하기 때문에 뉴타입 특유의 초월적인 반사 능력이나 기체 한계까지 발휘되는 기동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파일럿한테 뉴타입의 능력을 부여하는 셈이 되는데, 여기에 또 인간의 뇌파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장비하고 있어서 이를 통해서 전장에서 적의 살기를 감지하는 뉴타입 본연의 능력까지 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그랩 시스템의 개발이 이루어진 프라나가 기관이 뉴타입 병기, 즉 사이코뮤 개발을 했다는 것도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부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또 이러한 요소 때문에 이그잼도 사이코뮤 아니면 유사 사이코뮤 시스템이라는 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뉴타입을 제거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뉴타입의 뇌파를 감지를 해서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발동을 해서 뉴타입을 죽이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또 개발자인 쿠루스트 박사가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요. 문제는 이게 이그잼 시스템이 처리 속도를 넘을 만큼 인간의 죽음과 살기를 감지할 경우에 이게 시스템이 뉴타입이라고 오인해서 폭주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이그잼 시스템끼리도 서로를 뉴타입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그잼 시스템을 탑재한 기체는 단독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솔프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강요받게 되죠. 서로를 적으로밖에 인식을 할 수 없는 이 시스템적인 한계, 이런 문제점을 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으로 저희 사이트에 월급도 리필님의 질문, 코팅 중에 이제 엑스트라 피니쉬와 티타늄 피니쉬를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엑스트라 피니쉬 같은 경우에 지금 스트라이크 프리덤 XP 버전인데요. 자, 일단 엑스트라 피니쉬 같은 경우에 이게 정확히 어떤 코팅이라고 대해서 소개된 거를 저도 못 봤습니다. 그냥 일단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을 해보면 보통 이제 코팅 제품이라 그러면 이제 광택, 맥기 코팅들이 대부분인데, 아니면 이제 클리어로 나오거나 이런 반짝반짝하는 광택 계열의 코팅과는 다르게 이제 무광이나 반광으로 하는 이제 메탈릭 또는 펄이 들어간 이런 채색이 된 이제 코팅을 이제 엑스트라 피니쉬라고 지칭을 합니다. 잠깐 비교를 위해서 뭐 같은 제품이라고 할 수도 있는 스트라이크 프리덤하고 비교를 좀 보시죠. 뭐 프레임에 이거는 지금 풀버스트 버전이라 맥기 처리가 되어 있긴 한데, 관절 부분이 그걸 제외하고 일반 장갑 부분들을 좀 비교를 해보시면 약간의 코팅에 대한 차이점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광택이 막 반짝반짝 빛나는 것도 아니고 은은한 약간 무광이나 반광 정도, 약간 미묘한 이러한 광택이 느껴지는 이런 코팅 처리, 메탈릭의 이런 처리를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엑스트라 피니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티타늄 피니쉬는 이게 이중 코팅 처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유니콘 티타늄 피니쉬 같은 경우에
해당 이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예, 일본어라서 좀 죄송하네요. 번역을 해드리고 싶은데 예, 번역을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자면 일단 메탈릭 코팅을 한번 입히고요. 그 위에 완전 유광의 탑코트 공정을 적용한 이중 코팅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이 유니콘 티타늄 피니시 같은 경우에 이제 알루미늄 맥기 위에다가 티타늄 탑코트를 썼다라고 하네요. 내용상 이 공정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단가가 또 상당히 높아졌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일단 뭐 비교를 좀 하기 위해서 저희가 찍어놓은 사진으로 조금 비교를 해보면 예, 요렇게 광택 차이가 좀 확실히 느껴집니다. 이것도 이중 코팅인데지만 하지만 이제 탑코트가 더 올라갔기 때문에 이쪽도 뭐 맥기 코팅처럼 완전 눈부신 광이 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도 이쪽도 약간 은은한 광택이 느껴지는 이 참 말로 설명하기 참 애매한데 네, 이런 식의 코팅력에 따른 차이가 느껴지는 그러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뭐 말로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실제로 제품을 보시고 비교를 해서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 라고 느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오늘도 여러분들의 질문들 쭉 살펴봤는데요. 여기 잠깐만 좀 더 여기 좀 논외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데이터 마이너스 E님, 예, 저희 게임올릭 실황에 아트맨 K님이랑 스트로스님의 영상이 안 올라온다 라고 하셨는데 스트로스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개인 사정상 쉬시게 되면서 지금 방송이 중단이 된 거고요. 아트만 K님의 방송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방송이었다고 방송에 안내를 했습니다. 네, 방송 종료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방송이 없는 거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시면 이제 저희 뭐 유튜브나 저희 사이트 쪽에 앞으로 나올 신제품 계열들에 대해서 막 물어보신 경우가 있는데요. 리뷰 하시나요? 일단 저희들의 방침은 신제품이면 무조건 합니다.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무조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PG도 리뷰는 합니다만 LED 유닛은 아직 확정이 안 나서 미지라고 좀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 외에 이제 각종 비건담류에 대해서도 막 이 제품 요청을 이 제품 해주세요, 저 제품 요청해주세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비건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제 물품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이 제품 나와있네, 신제품으로 나왔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입수가 가능한 제품들, 그것도 이제 일부에 하나죠. 그거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입수를 하고 리뷰를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요청들을 많이 해주시지만 그 요청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번 주도 여러분들의 질문들 답변을 드렸고요. 또 다음 주 또 금요일 시간에 여러분들의 또 질문들을 모아서 또 선별을 해서 또 마찬가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말이죠.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